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어제부터 광복절 연휴 동안 호남에서 일정을 소화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 토론회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앞두고 여권의 텃밭이죠. 호남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후보에게는 최대 승부처인 만큼 좀 초반에 좀 승기를 잡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지지율을 갖다가 좀 승기를 굳히려고 하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역전을 꾀하는 이낙연 후보, 이 두 후보 모두가 호남이라고 하면 뭐 민주당 경선에서 최대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마침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년 이제 서거 기념일 기일이 이제 있기 때문에 맞춰서 갔는데 굉장히 뜨거운 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TV 토론에서도 경로를 벌렸지만 호남 민심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이건 이제 뭐 지금 사실은 지난 1차 경선 이후에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호남에서 지지층을 갖다가 막아내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최대 이제 승부처니까 목포를 비롯해서 좀 전남 쪽을 주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낙연 후보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도지사를 지냈으니까 여기를 이제 공략을 하면서 수성을 하겠다 이런 네. 목표를 가지고 이제 호남행을 한 거고, 반면에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의 상승세를 갖다가 확대시키기 위해서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까지 싹 훑는 이런 일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호남에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역전을 위한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연휴 동안에 호남 대결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그 재난지원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 반대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대선을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 이재명 지사도 이제 하나의 1위를 달린 후보인데 결국은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에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여권의 1위 주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리더십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슬로건도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은 결심하면 한다 이런 거를 강조해 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지층을 또 확보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도 이제 무상 교복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청년 수당 문제나 논쟁이 있었지만 계속 그 강행을 했었고, 최근에 뭐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약도 여러 가지 그 여권 내에서의 우려와 그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공약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또 일관되게 또 그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의 리더십의 문제를 강한 리더십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야가 합의를 했고 여권 입장에서는 당정청이 다 합의했던 재난지원금의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을 본인이 바꾸면서 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은 선거에서의 본인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강한 리더십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거든요. 결국은 한쪽에서는 강한 리더십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독선과 고집, 그다음에 아집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이런 그 어떤 정치적인 태도나 이런 정책적 결정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강한 리더십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독선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리더십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여권 내 경선 주자들 간 갈등도 상당한데 이낙연 후보는 형평성을 지적을 했고 또 정세균 후보에서는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좀 무시하는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게 매표 행위라면 정부도 매표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나갔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재명 예.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은 안 하면 이재명이 아니다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작년 코로나 이제 시국이 펼쳐지면서 예. 사실 가장 돋보였던 인물이거든요. 거기 그 가장 돋보였던 행동의 그 기반은 바로 맨 처음 경기도에서 100%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지급한 것이 가장 돋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방역을 갖다가 도지사가 직접 나가가지고 뛴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눈길을 끌었었고 지금 2차 경선 TV 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 시리즈와 더불어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그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실천력 있는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갖다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석적인 행동을 한 거다. 예. 지금 뭐 다른 후보들이 공정성과 그 다음에 이제 매표행위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지만 네.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까지 당 노선으로 정해온 게 보편복지였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반대하고 재정당국이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88%로 합의가 되긴 했지만 그 직전에 민주당의 당론이 뭐였느냐? 100%였어요. 그러면 그 야당의 반대 때문에 못했으면 여당의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이 100%를 했으면 민주당이 오히려 칭찬해줘야 되는 거다, 이거는.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보편과 선별에 대한 어떤 논쟁을 갖다가 더 좀 뭐랄까 발전적으로 논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매표행위라고 해버리면 그럼 이제까지 민주당이 작년에 전체 재난지원금 총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준 거라든지 이게 다 한꺼번에 매표행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 중에 광역단체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 이재명 지사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른 후보들로서는 배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지만 매표행위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제 얼굴에 침 뱉기죠.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차별성 있는 정책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그런 결단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 교수님께서는 이 이재명 후보의 매표 행위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결국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88%의 국민에게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네. 결국 이제 경기도만 이제 나머지 12%에 대한 상위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거를 지방자치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물론 지방자치의 영역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한은 있어요, 도지사에게. 하지만 과연 이 사안이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전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국가적인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지금 경기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다 피해를 받고 있고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런 그 정부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지 못해요. 지금 5차에 걸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참고 버티고 가고 있는데 네. 이런 와중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를 어떤 각 지자체의 어떤 지방자치의 권한이라고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국민들이 그나마 참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 있겠느냐 이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 즉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어떤 문제를 떠나서 국난 극복이라는 큰 어떤 대의 속에서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로서는 저는 매우 잘못됐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도부에서는 지자체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불이 붙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대선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후보 간에 거의 전쟁 수준의 이 대립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당 지도부가 어느 한 편을 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별하게 불법을 하거나
특별하게 해당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죠. 특히나 뭐 이심 송심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지도부가 이재명 지사의 우호적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괜히 발언 잘못 꺼냈다가 오히려 분란만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논란인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뭐 불법이 아니고 해당 행위가 아닌 이상은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관계자의 탄핵 발언 때문에 좀 논란이 있다가 윤 전 총장이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면서 논란이 좀 진정되는 듯 했는데 이제는 재선 의원 16명이 이 대표를 향한 집단 성명을 내면서 좀 갈등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재선 의원이 국민의힘에 20명이 있는데 거기서 16명이 이제 성명을 낸 거기 때문에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내 여론,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이준석 원내대표에 대한 이제 불만이 좀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성명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지적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준이가 여러 개 경선준비위원회 제가 약칭해서 경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경준이가 어떤 경선에 관련한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경준이 자체가 임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확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일정들을 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최근에 보여준 언행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될 때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당선이 됐었고 또 젊은 층의 확실한 지지층을 국민의힘에 안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보여준 안철수 당 대표와의 어떤 그 통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언쟁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언쟁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뭔가 좀 너무 그 말싸움하고 그 말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게 이기는 것 같이 이렇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 섞인 이제 지적을 좀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측면은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좀 더 성숙한 좀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이어지다 보니까 중재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토론회는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발표회로 그러면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걸 검토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분께서는 이 토론회 개최 또 형식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박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 경선을 갖다가 뭐 경선 버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원래 경선 버스는 노선 버스인 줄 알았습니다. 정해진 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노선 버스가 아니라 관광 버스예요. 아하. 이게 좀 탄 사람들이 절로 가자 그러면 절로 가야 되고 일로 가자 그러면 일로 가야 되고 예. 그래서 경선 버스가 지금 뭐 제대로 이렇게 되면 출발이나 하겠냐 이런 점에 있어서 경선 버스 즉 당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지도부의 리더십이 지금 후보 특히 윤석열 캠프 쪽과 갈등을 빚으면서 리더십 자체가 이 버스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토론회, 그러니까 경준이가 임시기구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 경선에 있어서 공식기구예요. 그러면 당의 공식기구가 이게 이준석 대표가 뭐 해라 마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준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일정과 횟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그 예비 후보들이 주자들이 그동안에 발언 리스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당 차원에서 토론회를 갖다가 준비를 해서 자 준비된 발언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제까지 까먹은 점수 좀 만회해라. 얼마든지 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는 게 리더십인데 지금 제가 아까 이게 버스의 성격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 보면 토론회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계속 나가서 말실수하니까. 네. 그러면 후보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 지도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토론회 하겠다. 맨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당이 후보들을 좀 길을 세워주려면 좀 약속된 질문 또는 약속된 어떤 토론 또는 형식을 갖다가 발표회 식으로 좀 한다던가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처음부터
당 주도하는 행사는 아예 불참을 했고 탄핵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면 형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다만 형식에서 삐걱거리는 거는 그 안에 지금 주도권, 헤게모니 싸움, 소위 말해서 버스, 경선 버스가 노선 버스냐 관광 버스냐 이걸 가지고 지금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사실 형식의 문제는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거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은 토론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경선 버스가 제때 출발할 수 있느냐, 그 버스가 노선 버스냐 관광 버스냐 이것부터 지금 성격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형식 변경이 가능하다. 노선 버스인지 관광 버스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좀 짚고 싶은 거는 그 경선 준비위원회는 임시기구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공식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최고위원회에 출범시켜야 되고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최고위원회에서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 출범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기구로서 준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이게 대선 기획단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에서는 각종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것은 최고위원회 제출을 해서 어떤 결정을 받는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이게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인 듯 그런 기능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TF라 하더라도 그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토론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경준이가 안으로 내놓고 있는 토론회를 보면 지금 7분간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지금 13명인데 예. 7분간 각 후보한테 그 시간을 줄 테니까 그 후보가 자기의 비전 발표를 하든 아니면 누구한테 질문을 하든 아무렇게 그건 자기 자유로 맡기겠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13명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한 줄로 설 수가 없으니까 2열로 서가고 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대선 후보의 경선의 첫 번째 토론회를 온 국민이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의힘의 흥행을 위한 이벤트로 써야 되는데 잘못하면 돗대기 시장 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확한 그 근거도 없는 게 지금 그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네. 지금 4명밖에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4명의 후보는 지금 그 기탁금 등록금을 한 3천만 원을 내고 4명의 후보 등록했는데 네. 나머지 9명은 후보 등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동등하게 13명을 후보 토론회란 초청의 장소로 공식적으로 부르는 것 또한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에서 맞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걸 토론회냐, 비전 토론회냐 이런 문제보다는 경준이가 월권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수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토론회 개최를 두고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후보 캠프에서도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 편에 가세를 했고 유승민 의원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이 대표 편에 서서 이제 윤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주자들 속내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지금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게 비겁하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막이 뭐냐면 지금 이번에 경준위에서 발표한 안은 단순히 토론회를 2번 한다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훨씬 더 많은 경선 룰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8명, 4명의 1차, 2차 컷오프를 한다든가 혹은 어떤 선출 방식에 대해서 당원 투표와 국민 투표의 비를 어떻게 조정한다든가 역투표 방지 조항을 넣자 말자든가 이런 기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안을 패키지로 경준이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 주자들의 여러 가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지금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이거를 그 윤석열 그 후보에 대해서 토론을 기피하냐 마냐, 토론에 대해서 두렵냐 이런 거는 아주 작은 차원의 문제이지 훨씬 더 큰 차원의 문제는 경준이의 전체적인 안 여러 가지 그 세부 강론까지 있는 이런 안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이런 경중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월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키는 역할을 최고위원회에서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후보 측 입장에서는 지금 경준이 안이 내놓은 룰에 대해서 전혀 본인들에게 불리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수용하면서 오히려 이 안을 이용해서 윤석열 후보 측을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경준위에서 내놓은 안만 가지고도 여러 후보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단일하게 발표할 일이 아니라 최고위원회,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는 빨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위원장이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서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룰을 만들기 전에 각 후보 측의 의견도 일차적으로 수렴하는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해야만 당의 불협화음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윤 전 총장 또 국민의힘 대선 주자 토론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야권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이 중도 사퇴 루머가 나왔는데 최 전 원장 측은 이게 허위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최재형 캠프의 속사정은 저도 뭐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을 때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 사퇴하고 나서 물론 뭐 개인적으로 상을 당했지만 그 끝나자마자 바로 입당을 했거든요. 예. 네. 이러면서 뭔가 윤석열 전 총장과 차별화되는 행보를 굉장히 이제 빨리 했습니다. 이후에도 뭐 부산으로 봉사활동을 간다던가 또 현역 의원들과의 어떤 그런 그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연출을 했어요.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재형 전 원장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 카드가 될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받았는데 그렇죠. 역시나 한계로 지적되는 게 인지도의 인지도. 낮은 인지도예요. 네. 예. 그걸 갖다 극복을 윤석열 전 총장의 거듭되는 말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어떤 반사 효과를 갖다가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그것의 단적인 표현이 후원금 모금인데 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입당하고 나서 후원금 모집했더니 하루 만에 그 금액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교되게 이제 모자르게 들어왔거든요. 자, 이러니까 과연 이들 이 상태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눈길은 주로 어디로 가고 있냐? 윤석열 총장, 소위 윤대 반윤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원희룡 전 지사 얘기 나왔는데 빠르게 당이 윤대 반윤 구도로 재편이 되면서 존재감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제 뭐 공부가 안 됐다든지 그 다음에 삶을 갖다가 정부가 책임지는 건 북한식이라든지 이러면서 계속 논란만 자초했지. 예. 거기서 어떤 자신만의 존재감을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반응들이 안팎에서 캠프 안팎에서 나왔던 얘기인 거예요. 예. 다만 이것이 이제 중도 사퇴로 가느냐. 이거는 뭐 후보의 결단 문제니까 뭐 거기까지 나갈 문제는 아니지만 반대로 이제 기존의 주자들 뭐 원희룡, 홍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반윤에 이제 딱 전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구도 만드는 거고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좀 친윤 쪽에 그 네. 사이에 자신의 어떤 제3지대의 지금 공간을 지금 비집고 만들어낸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재형 감사원장 캠프가 지금 사퇴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루머까지 돌게 된 거는 루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세력의 분포, 위치, 자신이 판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박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후원금 모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캠프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 논란에 대해서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출마 선언 때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명불 허전 보수다라는 이제 초선 의원들 이제 초청 포럼에서도 사실 최근에 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비전 제시가 사실은 너무
저기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반복을 하셨고 또 1호 공약이라고 내놓은 이제 규제 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예.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를 1호 공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1호 공약이라는 어떤 비중에 비해서는 좀 공약 수준에 많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여의도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것.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의외로 빨리 꺼져 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결국 최재형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대체제 형식으로 사실 투입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안 꺼져 내려가면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재형 캠프 자체도 보면은 소위 얘기해서 연합군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다른 후보와 달리 어떤 정치적으로 운명을 같이 했던 어떤 동지적으로 형성된 그런 어떤 캠프가 구성돼 있지 않고 지금 일시적으로 여러 진영에서 결합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급격히 와야 될 수 있는 사실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캠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이런 소문이 이제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크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용우 그 상황실장이 이걸 뭐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강하게까지 이제 치고 나가는 게 예. 이런 소문이 계속 퍼지면 캠프가 급속히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뭐 제가 볼 때는 최재형 후보가 이렇게 그 단기간에 이렇게 그 사퇴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빨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공약도 좀 준비하시고 비전을 만들어서 좀 더 자신만이 왜 대통령 후보인지, 왜 자기는 대통령에 나왔으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지시를 좀 하길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